자, 시작합니다. 어이구, 저도 집에 가서 깜짝 놀랄 뻔했네. 돌아오는 일요일이 세 번째 일요일이네요. 보강하는 날입니다. 보강이라고 해서 따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정규 진도 넘어가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회계 공부하면서 정말 이렇게 수준 높은 문제가 회계에 있는가? 라고 느낄 정도의 양입니다. 계산기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계산기는 계산기 들겨주세요 할 때 휴대폰 계산기 사용하시는 분 제가 조금 안 이뻐해요. 실제 시험장에 가지고 갈 계산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20쪽에 자산의 예를 설명드리는 중이고, 자, 설명드린 게 제일 처음에 현금 설명드렸네요. 자, 현금 설명드리면서 아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설명드렸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4개를 더한 것이다.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이렇게. 자, 거기에서는 이제 통화대용 증권 외우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수선 외우셔야 되겠고, 두 번째 설명드린 게 재고자산 설명드렸네요. 재고자산의 정의 4줄을 외워달라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인 자산,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 중인 자산, 생산이나 용역 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용역 제공기업의 재고자산에는 관련된 수익이 아직 인식되지 않은 용역 원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설명드린 게 유형 자산 설명드렸죠. 예를 들면 건물, 비품, 토지,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선박, 구축물, 항공기 같은 것들이 있었고, 유형자산이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기기간을 초과하여 사용값이 예상되는 자산. 네, 이어서 네 번째 이제 무형자산 설명드렸고요.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개발비가 있다. 그리고 거기다 추가 밑줄 긋은 게 있었죠.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과 영업권을 말한다. 요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투자부동산 설명드렸죠. 투자부동산이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나 금융 리스의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네요.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제일 처음에 이제 재고자산 설명드릴 때 재고자산이란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화 그리고 채권이 있다 그랬어요. 바로 그 채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이라는 거 뭘 말하는가? 다른 사람한테 야,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얼마는 내 거야, 내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야, 돈 내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야, 너가 가지고 있는 상품 중 얼마 내놔. 너가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이 모든 게 자산입니다.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대여금 같은 게 있어요. 대여금. 책을 보세요. 대여금 찾으셨나요? 맨 끝에 내자 뭐라고 났어요? 빌려준 돈 이렇게 나와 있죠? 돈을 빌려주었으면 나중에 그 돈 어떻게 해야 돼? 받아야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자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뭐가 있는가? 외상 매출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외상 매출금.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외상매출금 찾으셨나요? 책에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채권 이렇게 나와 있죠? 저를 보세요.
그 정의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 말뜻으로 이해를 해도 돼. 외상매출금은 언제 쓰는 말입니까? 그러면 외상으로 매출했을 때 쓰는 말이다. 그럼 여기서 매출을 했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아까 우리가 재고자산 배웠었죠? 그 재고자산을 팔았을 때 매출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상품, 제품, 반제품 이런 재고자산을 팔았을 때 매출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흔히들 말하는 아까 배웠던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그리고 잠시 후에 설명드릴 금융자산, 이런 걸 팔았을 때 매출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매각하다 또는 처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해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외상매출금이란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쓰는 말이구나. 내 재고자산을 어떤 사람이 사가면서 나 이거 돈 며칠 있다 줄게 외상으로 사갔다. 우리 회사 장부에다가는 외상 매출금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하라는 얘기죠. 다음, 어쨌든 외상으로 팔았으면 나중에 외상값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자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받을 어음이라는 게 있어요. 받을 어음. 받을 어음. 받을 어음은 뭐냐? 남한테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어음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 받을 어음이라 그래요. 근데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채권 찾으셨나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채권 뭔 얘기냐면은 이거 다른 게 아니라 오로지 재고자산으로 인해서 어음을 받았을 때, 재고자산 때문에 어음을 받았을 때만 받을 어음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어음을 받았을 때는 어음 자체는 회계 처리를 안 해요. 결론은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어음을 받았을 때만 받을 어음이라고 쓰는구나 이렇게. 재고자산 때문에 어음을 받았을 때만 받을 어음이라고 쓰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회계상의 용어는 아닌데 우리가 흔히들 상업어음이라는 말이 있고 융통어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상업어음이라는 말, 융통어음이란 말로 쓰거든요. 그 상업어음의 경우만 받을 어음이라는 말을 쓴다고. 됐어요. 그냥 재고자산 때문에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 다른 것 때문에 어음을 받으면 어음 자체는 회계 처리 안 한다. 다음, 우리 회계상에 매출채권이란 말이 있습니다. 매출채권. 그러니까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매출채권이 뭐냐 이거예요. 매출채권이란 매출을 함으로 해서 생긴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채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재고자산으로 인해서 돈 받을 일이 생겼을 때 매출채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뭔 얘기냐면은 외상매출금도 매출채권, 받을 어음도 매출채권이에요. 그래서 매출채권이 뭐야? 그럼 원래는 외상매출금 플러스 받을 어음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매출채권은 뭐냐? 그러면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을 더해서 매출채권이라고 하는데, 자, 이해를 위해서 잠시 설명드립니다. 이 외상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은요, 공시용 계정 과목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공시용 계정 과목이 아니에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용어가 아니라고. 즉, 재무제표에는 표시할 수 없는 용어입니다. 기업 내부에서 관리용 장부에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러한 외상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을 외부에 공개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재무제표 있죠. 우리가 재무제표 종류 외웠죠?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전기에 관한 비교정보.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 전기 기초재무상태표와 같은 재무제표에는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을 쓰는 게 아니라 얘들 대신에 그냥 매출채권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원래는 기업 내부의 관리용 계정 과목이고 원래는 이게 공시용 계정 과목이야. 근데 시험에 관리용이냐 공시용이냐 이거 묻지 않아요. 여기서 한마디. 아직 11, 12월 과정에서 처음 듣는 분은 분계라는 걸 배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나중에 분계라는 걸 강의할 때 이렇게 말을 하죠. 예를 들어 상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하다 이런 말이 나왔다. 자, 이거 분계는 어떻게 하는가? 처음 듣는 분은 분계라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용어 선택하는 걸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상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하다. 분계를 몇 가지를 배웠는가? 매출할 때 분계, 9, 10월 과정에서 들으셨던 분들은 상품을 매출할 때 분계 5가지 배웠죠. 5가지 중에서 끄트머리 2개는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이런 표현을 쓰면서 강의했는데 됐어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분계하죠. 상품 100만 원 외상으로 매출하다 대변에 상품 매출 또는 매출, 상품 또는 매출, 상품 매출 또는 매출, 그리고 차변에는 정확히 이거 외상매출금이야. 차변은 바뀔 수가 없어. 이거 외상매출금이야. 이게 원래 정답입니다. 그런데 출제자들이 조금 무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 시험에는 요 외상매출금이란 말 대신에 매출채권, 요 외상매출금 대신에 매출채권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원래는 사실은 분계할 때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게 아닌데 이런 거는 딴지를 걸 수가 없어. 이건 이재의 대상이 아닌 게 어쨌든 외상매출금도 궁극적으로는 매출채권으로 넘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합시다. 외상자 관리용이냐 공시용이냐 따지기 전에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때문에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움,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 대신에 매출채권이라고 써도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미수금이라는 게 있어. 미수금. 책에서 미수금 찾으셨나요? 책에는 정의를 이렇게 써놨어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 결론은 뭔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제가 여기다 몇 가지 개정 과목을 쭉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서 설명드리는 걸 제외한 나머지 이유로 남한테 돈 받을 일이 생겼으면 미수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나 추상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강의할게요. 자, 이 3가지를 설명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은 재무회계 시간이죠. 재무회계 시간에 나오는 대표적인 재고자산은 상품밖에 없어. 상품.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공부해도 돼.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매출금,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으면 받을어음, 외상매출금이나 받을어음 대신에 매출채권이라고 써도 된다.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매출금, 다른 것을 외상으로 팔면 미수금. 예를 들어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잠시 후에 설명드릴 금융자산 같은 걸 외상으로 팔았을 때 미수금. 꼭 뭘 팔고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만 미수금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돈 받을 일이 생기면 원래 미수금이에요. 그런데 학습 목표상, 목적상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단 이게 낫다.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매출금,
다른 것을 외상으로 팔면 미수금. 자, 여기서 뭐가 있는가? 선급금이라는 게 있어요. 선급금. 선급금. 찾으셨나요? 선급금. 상품 등의 매입을 위해서 지급한 계약금입니다. 계약금 이거잖아요. 말뜻. 선금을 지급했을 때 쓴 말이야. 선금을 지급했을 때. 그러니까 선금을 줬다는 얘기는 미리 줬다는 얘기죠. 상품 등을 매입하기 위해서 지급한 계약금.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 그럼 계약금을 줬다. 야, 너 나중에 상품 내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래서 자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급금 아래 보세요. 선급금 아래. 뭐라고 나왔어?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나와 있죠. 건설 중인 자산. 자, 제가 아까 유형자산 강의할 때 뭐라 그랬는가? 건물, 비품, 토지,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선박, 구축물, 항공기 같은 게 유형자산입니다. 그런데 이따가 하나 더 설명드릴 거예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바로 얘예요. 건설 중인 자산도 유형자산이에요. 건설 중인 자산도 유형자산이에요. 그런데 자 볼까요? 이건 언제 쓰는 말인가? 해설 잠시 봅시다. 해설, 책 해설. 건축에 의한 자산 이렇게 나와 있죠. 건축에 의한 자산 하면은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가 구축물 같은 게 예가 되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구축물 그게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건물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건축에 의한 자산에 취득을 위한 계약금 및 중도금 이렇게 나왔죠. 결론은 뭔 얘기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급한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 이거는 선급금이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른 거의 경우 뭔가를 사오기 위해서 지급한 계약금은 선급금이지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급한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 결과적으로 목적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급한 일체의 금액 중에서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지급한 거. 이건 일단 전부 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꼭 계약금이나 중도금 말고 설계 수수료 같은 것들 있죠. 그것도 건물을 짓기 위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목적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그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지급한 일체 금액은 건설 중인 자산. 다 기억이 나면 더 좋겠으나 정이 기억이 안 난다면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 다만 건물을 짓기 위한 계약금은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보면 계약자산이라고 나왔어요. 계약자산. 계약자산. 자, 이것은 2018년에 처음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제 학원에서도 이거를 저는 지금 설명드리고 다른 곳에서는 저 끄트머리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계약자산이라는 용어를 강의하는 주택관리사 학원 내지는 사이트는 단 두 군데밖에 없겠죠. 두 군데만이 이 새롭게 나온 용어라는 걸 알 테니까. 다른 데 전부 옛날 책이잖아요, 지금. 웬만한 사이트 전부 다 옛날 책으로 강의하잖아요. 자, 계약자산 보면은, 자, 보세요. 이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은 아주 유사한 개념이에요. 자, 매출채권은 뭐냐? 일단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죠. 그렇죠? 예를 들어 3개월 뒤에 받기로 하고 외상으로 팔았다. 3개월이 지나면, 즉 시간만 경과하면 야,
외상값 내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얘는 시간만 경과하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자산 볼까요? 계약자산하고 뭐라고 나는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일단 물건 넘겨줬죠? 또는 서비스를 제공했네요.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 이게 계약자산이야. 잘 볼까요? 얘는 시간만 경과하면 받을 수 있는 거. 얘는요, 시간의 경과에다가 추가적인 수행 의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수행 의무가 필요할 수 있는 자산이야. 작년까지는 안 쓰던 용어예요. 수행 의무. 올해 처음 쓰는 용어예요. 추가적인 수행 의무가 있을 수 있는 자산.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고 정기적으로 가서 서비스를 별도로 해줘야 된다든가 AS를 해줘야 된다든가 기타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는 자산. 이건 계약자산이야. 때가 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매출 채권.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 이해하셨나요? 자, 시간의 경과 외에 추가적인 수행 의무가 있을 수 있는 자산. 이게 계약자산입니다. 이때 필기는 할 필요 없는데 저를 보세요. 제가 요렇게 묶어서 여기까지 묶어서 미수금까지 묶어서 여러분들은 이거 필기하면 안 돼요. 요거는 필기하면 안 돼. 저는 이렇게 묶어서 이걸 여기다 이런 것들이 금융자산의 예입니다. 이렇게 강의할 건데 여러분들은 필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금융자산은 이것들만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 부동산에 이어서 자, 요 개정 과목 어떨 때 쓰는 용어인지 설명드렸죠? 여기에다가 추가로 금융자산의 정의도 미리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금융자산의 정의 어디 나와 있는가? 189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자, 1번 금융상품이란 어쩌고 나왔고 2번 금융상품의 보유자는 어쩌고 나왔는데 됐고요. 3번 금융자산 나와 있죠. 금융자산이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1. 현금. 2.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3번의 기억번.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 근데 여기는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 했는데 말을 할 때는 항상 수취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니은번은 조금 어려워요.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의 권리하고 나왔는데 저를 잠깐 보시기 바래요. 그 식으로 놓고 보면은 금융자산의 종류는 4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저는 3가지만 강조합니다. 네 번째,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워.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의 권리. 이건 뭘 말하냐면 저를 잠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6개월 뒤에 자, 삼성전자 주식을 50만 원에
5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만 원에 구입했다라고 가정합시다. 6개월 후 삼성전자 주식 만주를 주당 5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만 원에 샀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6개월 후에 삼성전자 주식 만주를 주당 5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만 원에 구입했다고 가정합시다. 자, 질문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은 6개월 뒤에 삼성전자 주식 만주를 주당 50만 원에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 6개월 뒤에 주당 50만 원에 사겠다. 안 사겠다. 안 사겠다는 너무했다. 자, 다시 한번. 사겠다. 안 사겠다. 그때 가봐야 알겠다. 정답은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 지금은 삼성전자 주식이 주당 300만 원 가까이 육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혹시 알아? 오늘부터 하한가 내리쳐서 삼성전자 주식이 주당 5천 원에 거래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 6개월 뒤에 삼성전자 주식이 주당 500만 원이라고 쳐요. 한 주당 50만 원에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사야지. 달러빚을 내서라도 사야죠. 그렇죠? 팔면은 당장 10배의 수익이 생기는데. 근데 삼성전자 주식이 주당 그때 갔더니 만 원에 거래된대. 이거 50만 원에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사면 바보죠? 여러분들이 유리한 조건이 있잖아요.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의 권리란 그걸 말하는데, 이거는 제가 정의를 안 쓸 수가 없어서 썼어요. 사실은 금융자산의 정의는 이거 말고 조금 더 있습니다. 한데 여기까지도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세 가지만 강조합니다. 첫째, 돈. 현금은 금융자산입니다. 대표적인 금융자산이에요. 현금은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이지만 금융상품이라고 말을 하진 않아요. 다음 둘째, 주식. 책에는 출자금 증서라고 나와 있는데 시험에 주식밖에 더 나오겠어요? 중요한 거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남이 발행한 주식이죠. 남이 발행한 주식. 셋째, 거래 상대방에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란 거 뭘 말한 거야? 야, 돈 내놔! 돈 내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이게 금융자산이라고요. 자, 그냥 이렇게 잠깐 이야기는 금융자산이란 돈, 주식, 돈 내놔 청구할 수 있는 거. 돈, 주식, 돈 내놔. 돈, 주식, 돈 내놔. 근데 길게 말하면 현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거래 상대방에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 근데 저를 보세요. 저는 강의를 할 때 여러분 금융자산이란 돈, 그리고 주식, 야, 돈 내놔 청구할 수 있는 게 권리가 있는 게 금융자산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원칙적인 용어도 익숙해질 필요 있죠. 현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 세 개. 금융자산의 정의 살펴봤습니다. 금융자산이란 다음을 말한다. 돈, 주식, 돈 내놔.
현금, 다른 기업의 지분 상품, 거래 상대방에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 됐죠? 자, 20페이지 넘어가시고. 이상이 자산이었습니다. 거 봐요. 제 강의의 특징이죠. 남들 이거 자산 설명을 여기 전부 제가 설명한 거 다 설명하지도 않고 몇 가지 예 들고 5분 10분이면 자산 설명 끝. 이런 게 자산이에요. 참 쉽지 않아요. 그러고 넘어갈 거예요. 저는 몇 시간 걸리잖아요. 시험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렵더라도 이렇게 가는 길이 합격에 가까이 가는 길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번엔 부채입니다. 21쪽에 부채. 앞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했네요. 자,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강의했어요. 집에서 올 때, 사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 때, 자산을 이해시킬 때, 순수한 내 돈 3만 원과 남한테 빌린 돈 7만 원을 이용해서 사업을 시작한다. 자, 이걸 가지고 필요한 물건도 사고 예금도 하고 주식도 사고 남한테 빌려주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걸 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했다. 이거 다 더한 게 얼마인가요? 이렇게 말했죠. 10만 원 이랬죠. 이게 자산이다. 그리고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네요. 이때 바로 얘가 바로 부채예요. 부채. 결론 부채는 남한테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지요.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부채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3자가, 즉 우리 회사의 채권자가, 야,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7만 원은 내놔.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이게 자산입니다. 이게 부채입니다. 그런데 자,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을 했네요. 집에서 3만 원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다 옆집에서 7만 원 빌려왔습니다. 현재 하나도 안 써서 1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뭐 했었죠? 오늘 제가 쏩니다. 얼마까지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적극적 재산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말로는 내가 10만 원까지 여러분 걱정 마세요. 마음대로 시키세요. 했지만 속으로 벌벌벌 떨고 있을걸? 얼마는 초과하지 않기를 바랄까요? 3만 원을 초과하지 않기를 바라겠죠. 왜요? 7만 원은 뭐 해야 되니까? 갚아야죠. 아무래도 쓰는데 부채는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 소극적 재산이다. 또는 이렇게도 말을 해줘.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산은 다른 말로 지분이라고 한다. 누군가의 몫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채권자의 몫, 이게 바로 부채라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의 지분이다. 또는 타인 지분이다. 말뜻 들으면서 이해하셔야 돼. 이거 외우란 얘기 아니에요. 뭐 앞자리만 들어서 다 벌킹 뭐 이런 외우지 말고 끄떡끄떡 하면서 이해하시란 얘기야. 또는 지난주에도 자산은 다른 말로 총자본입니다. 이거는 남한테 빼서 조달한 자본, 내 자본 합쳐서. 그래서 우리 이걸 타인 자본이라고 합니다 하는데 여기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은 됐고. 뭐 설명드렸는가? 자, 부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쭉 옆에 있는 거 이해가시겠죠? 결과적으로 부채는 뭐냐? 채권자의 청구권이 있는 건 남한테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네요. 자, 그래서 부채 정의를 읽어보지요.
1번 기업은 경영 활동을 하다 보면 미래에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해 주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얘가 바로 부채다. 미래에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해 주어야 할 의무, 이게 바로 부채다. 그런데 이거는 뭐 기초에서 설명을 드리는 얘기고, 국제회계 기준서상의 정의, 시험에는 바로 얘가 나온 거죠. 그 아래 보니까 부채 구체적인 정의는 뭐라고 나오는 거?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 의무로서 기업이 가진 경제적 교육이 있는 자원의 유출을 통해 그 이행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 의무로서 기업이 가진 경제적 교육이 있는 자원의 유출을 통해 그 이행이 예상되는 의무. 자, 시험에 이제 단골 문제 중에 하나가 자산만 물을 수도 있고, 또는 조금 넓게 가서 재무제표 기본 요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온다면 부채, 옛말에 꼭 들어갔죠. 부채란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 의무로서 기업이 가진 경제적 교육 있는 자원의 유출을 통해 그 이행이 예상되는 의무, 이렇게 나면 맞는 말인데, 이것도 일반적으로 강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만 말하고 말아요. 여러분, 부채는 남한테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남한테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 높여가지고 부채는 경제적 의무입니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지금 읽었던 것 중에서 과거, 현재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이 슬쩍 바뀌는 거예요. 현재, 미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부채란, 자 보세요. 부채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듯이 하면은, 여러분 저 보세요. 부채란, 맞는 말 틀리는 말 보세요. 부채란 과거 사건으로 생긴 미래 의무.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100% 이거 다 틀릴걸? 시험 그렇게 나온다는 거. 제 책 보면 옛날에 이제 부채 정의가 약간 틀렸는데 지금 기억도 안 나네. 근데 어쨌든 그때도 뭐냐, 맨 끝에 현재 의무 이렇게 강의했는데, 제 카페 보면 합격 수기 중에 그런 글이 있어요. 요놈들이 이렇게 출제할 것입니다. 그 말이 딱 보여서 그냥 답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거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은 맨 앞에 과거, 현재, 미래예요. 과거 사건으로 생긴 이미 어떤 사건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현 시점에 의무가 생긴 겁니다. 자, 뒤에 있는 건 뭐 대단히 중요하지 않아. 말장난 놀기는 뭐 할 거예요. 자, 어쨌든 부채 정의, 부채란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 의무로서 기업이 가진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을 통해 그 이행이 예상되는 의무. 다음에 3번, 현재 의무를 가지게 하는 과거 사건을 의무 발생 사건이라고 하며, 의무 발생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야 한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 빚이 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유식하게 말하면 빚이 있으면 이행해야 합니다. 이런 뜻인데, 자, 이거 국제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2010년부터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한 시험이 6대 4자 시험에서 계속 출제가 되는데, 얘를 가지고 말장난을 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빚이 있으면 갚아야 하는구나 정도만. 물론 지난번 9, 10월 과정에는 여기다 3번에다가 화살표 끌어서 쓰세요. 따라서 수선 충당 부채는 부채가 아니다 이렇게 썼는데, 오늘 강의 쓴 제외, 그냥 빚이 있으면 갚아야 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고.
계속해서 4번. 현재 의무와 미래 약속은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래의 특정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경영자의 의사결정 그 자체만으로는 현재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아유, 이거는 참 기준서에 있으니까 있지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왜 써놨을지 몰라. 들어볼까요? 자, 미래 특정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경영자의 의사결정 그 자체만으로는 현재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 뭔 얘기냐? 자, 경영자가 길 가다 보니까 아주 멋진 물건이 있네, 멋진 집이 있네. 아이고, 저 집 우리가 사야 되겠는 걸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그 집주인이 와갖고, 야, 너 우리 집 살려고 맘 먹었으니까 빚 갚어. 이 말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당연한 얘기인데 나왔기 때문에 시험에도 지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근데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속아 넘어갑니다. 미래의 특정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경영자의 의사결정 그 자체만으로도 현재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되면 이거 안 본 분들은 어머,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다 속아 넘어가겠죠. 그래서 읽으셔야 돼. 자, 현재 의무와 미래 약속은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래 특정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경영자의 의사결정 그 자체만으로는 현재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보면 여러분들은 고개 수익이 있어서 잘 모르지만 전 대부분 이거 그냥 읽죠. 책 안 보죠. 딱 이런다고. 미래에 딱 하면 더 이상 안 봐. 미래 특정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경영자의 의사결정 그 자체만으로는 현재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모든 내용이 전부 다 그렇죠. 책을 보고서 읽는 거는요, 덜 중요한 거야. 근데 책 안 보고 그냥 막 떠드는데 책하고 투자가 글씨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읽는 거 있죠? 그건 중요하기 때문에 외워진 거예요. 반복을 해야 되니까. 다음, 현재 의무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의무와 기업이 당해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에게 가지게 하는 의제 의무로 구분된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부채란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 의무인데 이 의무는 법적 의무는 물론 의제 의무도 포함이 된다. 법적 의무도 부채고 의제 의무도 부채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의제 의무란 기업이 당해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에게 가지게 하는 것. 기업이 당해 의무를 이행할 것이란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에게 가지게 하는 것. 기업이 당해 의무를 이행할 것이란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에게 가지게 하는 것. 이게 의제 의무입니다. 저를 보시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경영 방침으로다가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3년에 6만 킬로는 무상으로 AS를 해줘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 회사는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어필을 하기 위해서 경영 방침을 어떻게 세웠는가? 우리 회사는 3년에 6만 킬로가 아니라 5년에 20만 킬로는 무상으로 AS를 해줄 것입니다. 라고 경영 방침을 세웠고 널리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 그 차를 구입한 일반 소비자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회사에서는 5년에 20만 킬로 정도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줄 것이야 라는 기대를 하죠. 이거 정당한 기대예요? 무리한 요구예요? 정당한 기대죠. 이거 부채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의제 의무입니다. 그래서 자 6번 일부 부채는 상당한 정도의 추정을 해야만 측정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부채를 충당부채라고 한다. 찾으셨나요? 저를 보세요. 제가 물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충당부채가 뭐예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추정부채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 저를 보세요.
충당부채는 계약서를 쓴 계약에 의한 부채가 아니라 추정에 의한 부채예요. 계약에 의한 부채가 아니라. 이때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대답. 여러분 충당부채는 뭐예요? 충당부채가 무슨 부채예요? 추정부채.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여러분 추정부채는 뭐가 있나요? 추정부채는 뭘까요? 그러면 충당부채. 그럼 틀려요. 충당부채는 추정부채입니다. 근데 추정부채는 충당부채가 아니야. 뭔 얘기냐면은,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아예 이번 강의는 여기서부터 필기 들어가죠. 회계상의 부채는, 자, 요거 이론상의 부채, 기준서상의 부채가 아니라 회계상의 부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부채와 추정부채가 있어요. 확정부채와 추정부채. 자, 여기서 말하는 확정부채는 뭐냐? 지출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부채입니다. 즉, 누구한테 갚아야 할지, 언제 갚아야 할지, 얼마를 갚아야 할지가 확정된 부채가 확정부채예요. 근데요, 추정부채는 지출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누구한테 갚아야 할지, 언제 갚아야 할지, 얼마를 갚아야 할지 확정되지 않은 부채예요. 그런데 이 추정부채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충당부채라는 게 있고요. 충당부채라는 게 있고 우발부채라는 게 있어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결론만 기억합시다. 자, 나중에는 충당부채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부채라고 말하고, 이거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높더라도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부채, 이렇게 강의할 거거든요. 나중 얘기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확정부채는 진짜 부채입니다. 확정부채는 진짜 부채예요. 충당부채도 진짜 부채입니다. 우발부채는 무늬만 부채예요. 가짜 부채입니다.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채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런 거는 표시하는 게 아니야.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자본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하면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 뺀 거죠. 이런 거 빼는 거 아니에요. 얘는 부채가 아니니까 얘는 무늬만 부채입니다. 확정부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부채 설명을 또 드리겠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채는 전부 확정부채예요. 말 끝에 무슨 충당부채 하고 나오는 건 충당부채입니다. 근데 우발부채는 무늬만 부채다.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는 가짜 부채다. 다음.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왜 거기 비유를 그렇게 들면은 안 되는데, 갑자기 서글픈 생각이 하나 딱 드네. 뭐 몇천 명에 한 명씩 그 사람이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성과 여성성이 같이 달린, 이건 양성도 아니고, 그렇죠? 남성성과 여성성이 같이 달린 사람도 있대요. 남자 구실도 할 수 있고 여자 구실도 할 수 있고. 얼마 전에 그 뉴스인가 어디에서 제가 봤어요. 이건 뭐냐면은, 무슨 사건 실화에서 막 재판하고 막 이러는 거에서 남자로 알고서 태어나서 다녔는데 일정 나이가 되니까 생리를 시작하는 거야. 얘는 애도 낳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 또 제가 그 아이들 가르칠 때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은, 남자는 남자예요. 분명히 남자야. 근데
모든 행동이 여자예요. 얼굴도 뭐 쌍꺼풀도 희한하게 길게 나고. 그래갖고서는 말이 막 그래. 남자애들이 걔랑 안 놀아. 왜냐면 남자애들이 말하면, 어머, 얘 그랬니, 얘? 막 이런 식의 얘기 있잖아요. 근데 여자애들도 얘랑 안 놀아. 갑자기 근데 제가 볼 땐 그런 아이들은 성전환을 하는 게 맞아요. 여성으로. 어차피 남자로는 못 살아. 차라리 성전환을 하면은 여자가 되잖아요. 근데 성전환을 해도 문제는 무늬만 여자가 됐어요. 이게 가짜 부채라냐, 가짜 부채. 비유를 그렇게 들면 안 되는데 갑자기 일로 가다 보니까 그 아이가 생각나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고 서글픈 생각이 들면서도 비유를 한번 그렇게 들어보려니까 좀 이상하네. 얘 부채예요? 부채예요? 가짜 부채예요.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러면 요거 지울게요. 왜 지우는가? 이런 부채에서는, 자산에서는 하나하나 설명드렸는데 부채는 결론은 종류만 지금 기억하시면 돼. 그러한 부채는 뭐가 있는가? 반대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반대말로. 여기 대여금 나와 있죠? 대여금의 반대말. 차입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입금. 찾으셨나요, 책에? 대여금은 빌려준 돈이죠? 차입금은 뭘까요? 빌려온 돈입니다. 외상매출금이 나와 있죠? 외상매출금의 정확히 반대말이 외상매입금입니다. 외상매입금.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을 때만 외상매입금이라고 하죠? 상품이 아닌 것을 외상으로 사오면 미지급금이야. 빌려온 돈 차입금. 상품을 외상으로 사오면 외상매입금, 다른 것을 외상으로 사오면 미지급금. 받으러움의 반대말. 지급어음이라는 게 있어요. 지급어음. 받으러움의 반대말 지급어음. 재고자산 때문에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 재고자산 때문에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 다른 이유로 어음을 발행했을 땐 어음 자체는 회계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매출채권이 나와 있죠? 매출채권의 반대말이 매입채무라는 게 있어. 매입채무. 매입채무. 상품을 외상으로 사오면 외상매입금. 재고자산 때문에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 외상매입금이나 지급어음 대신에 매입채무라고 써도 된다. 그렇죠? 선급금의 반대. 뭘까요? 선급금의 반대는 선수금 또는 계약부채입니다. 계약부채. 계약자산의 반대말이 계약부채가 아니에요. 선급금의 반대말이 선수금 또는 계약부채. 물론 깊게 들어가면 굳이 계약부채라고 표시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공인회계사를 강의하는 곳에서도 선수금과 계약부채는 똑같이 취급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도 그 선을 벗어나서 출제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계약금을 받다 했을 때는 지문에 선수금과 계약부채가 동시에 나올 수는 없어. 자, 예를 들어서 상품을 매출하기 위해서 받은 계약금은 다음 중 무엇으로 처리하는가? 그런 문제가 나올 일은 없겠지만 나온다면 지문에 선수금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계약부채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것의 반대말은 없겠죠? 이것의 반대말은 없겠죠? 여기서 추가. 우리 회계상에서 사채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사채. 이거 보여요? 화면? 사채. 뭐 그냥 사채 이렇게만 나올 수도 있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 어쨌든 끄트머리에 사채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엔 이렇게 강의할 거예요. 여러분, 사채란 주식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만기에 원금을 갚기로 하고 발행한 채무 증서를 사채라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될 의무, 만기에 원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채입니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현재는, 근데 나중에 말할 거예요. 해놓고 다 말했어. 그치? 그렇잖아요. 자, 사채란 주식회사에서, 오로지 주식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만기가 되었을 때 원금을 갚기로 하고 발행한 채무증서입니다. 이렇게 말할 건데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분은 좋아. 안 들어오면 회계상에서는 사채라는 계정 과목이 있다더라. 이거는 부채라더라. 사채는 부채.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이거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거, 우리 회계상에서 사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 뭐라고 하는가? 사채라는 계정 과목은 무조건 자기 회사에서 발행한 것만, 사채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사채라는 개정 과목은 오로지 자기 회사에서 발행한 것만 사채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여기서 자기 회사, 우리 회계상에서는 자기란 말이 수시로 나오는데 회계상에서 말을 하는 자기란 우리 회사라는 뜻이에요. 남이 발행한 사채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FVPL 금융자산, FVOCI 금융자산, AC 금융자산 셋 중에 하나로 처리하는데, 어머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됐어요. 그냥 자기 회사에서 발행한 것만 사채라는 계정 과목을 쓸 수 있다. 이 너무나 아주 기초적인 내용인데 옛날에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냐면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말을 그럴듯하게 포장은 했지만 핵심적인 표현은 하나인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무슨 주식회사 한국은 2000X1년 초에 단기 자금 운용 목적으로 또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말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뭐라 하니까 자기 사채를 취득한 경우, 다음 중 무엇으로 처리하는가? 1. AC 금융자산, 2. FVPL 금융자산, 3. FVOCI 금융자산. 이제 옛날식으로 말하면은 상각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 단기매매 금융자산 막 이런 식으로, 그다가 여기서는 뭐 자본, 사, 부채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다. 단 몇 번이에요? 자기 사채잖아. 우리가 발행한 사채잖아요. 부채잖아요. 말 화려해도 결론은 내가 발행한 사채잖아요. 부채잖아요. 이런 문제 틀리면은
집에 가서 막 잠을 못 자죠. 가슴 쥐어 뜯으면서 내가 미쳤나 봐, 귀신이 씌었나 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갑자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사치를 위에다 쓴 이유, 바로 이런 것들. 선수금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린 금융부채라 그래. 금융부채. 금융부채라고 하는데 책에는 어디를 피는가? 189페이지? 한 190페이지쯤 나와 있겠네요. 아, 189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189페이지. 금융부채. 찾으셨나요? 금융부채 해놓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의무. 계약상의 의무. 금융부채이다. 1.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하고 나왔고, 뒤로 넘어가서 보면은 2번에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 했는데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까 이거 건너뛰었었잖아요, 자산에서도. 그 다음에 3번. 상기 금융부채는 FVPL 금융부채와 그 밖의 금융부채. 가로는 지우세요. A씨 금융부채를 내가 왜 써놨지? FVPL 금융부채와 그 밖의 금융부채로 분류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됐고요. 여기서 핵심은 요거예요. 금융부채가 뭘까요? 그러는 게 내가 나중에 너한테 돈 줄게 하고 약속한 거. 가서 일해줄게. 이것도 아니고, 내가 나중에 너한테 상품 넘겨줄게. 이것도 아니고, 그냥 나중에 내가 너한테 돈 줄게.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금융부채가 뭘까? 그럼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 한마디로 내가 나중에 너한테 돈 줄게 하고 약속한 게 금융부채다. 그러면 오늘은 뭘 설명드렸는가? 자산의 쭉 설명드렸고, 그리고 각 분류별 자산의 정의 설명드렸고, 마지막에 이 시간에는 금융자산의 종류, 예를 설명드렸고, 금융자산의 정의 살펴봤네요. 금융자산이 뭐야 하면 돈, 주식, 돈 내나 청구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금융부채가 뭐야? 그럼 내가 나중에 너한테 돈 줄게 하고 약속한 계약상의 의무. 됐나요? 그리고 부채 정의.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 의무.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 의무로서 기업이 가진 경제적 교육이 있는 차원의 유출을 통해 그 이행이 예상되는 의무하고 부채 정의 살펴봤고, 부채 특징 그리고 종류 살펴봤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은 계산기 꼭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아주 머리 아픈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신나는 것도 있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지? 벌써 끝났나? 이런 기분이 들 정도의 내용도 많아요. 결석하지 마시고. 만약에 결석을 했잖아요? 언젠가 갑자기 세상이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동떨어진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